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 계획의 원론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 계획 원론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먼저 첫째 자연 환경과 건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원론 파트는 이제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앞으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조금 폭넓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기상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에서는 기상기후 이런 것은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 간략히 한번 읽어 두시고요. 근데 그 클라이모 그래프와 하이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이모 그래프하고 하이드 그래프는 차이점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모 그래프적인 측면하고 하이드 그래프의 차이점은 우리가 나타나는 축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로축 부분과 세로축 부분에 세로축은 동일합니다. 하이드 그래프든 우리가 클라이모 그래프든 이 세로축 개념은 동일합니다. 세로축은 여기 이제 월 평균 기온을 갖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로축은 월 평균 기온을 낳고 있고, 그런데 이 가로축 부분에 나타내는 값이 클라이모 그래프는 이거죠. 월 평균 습도를 나타낸 것이고, 가로축에 월 평균 이 습도를 표현한 겁니다. 습도의 관계. 그래서 월 평균 기온과 습도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한 그림 형태로서 이 서울 지방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 지방의 클라이모 그래프를 비교하면 그 지방의 저걸 갖다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습도나. 그러면 보통 비교해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되면 습도가 보통 낮아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보통 습도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비나 눈이 이런 게 잘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하고 관계를 나타낸 것이 클라이모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그래프 개념은 하이드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세로축은 동일하게 월 평균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세로축 개념은 요거는 기온을 나타냈고 월 평균 기온을 나타냈고 이 가로축 부분에다가 이거는 월별 강수량을 표현한 겁니다. 월별 강수량. 그래서 강수량을 표현해서 한 거죠. 그래서 틀려진다. 그래서 가로축 개념이 하이드 그래프는 강수량과 관련돼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모 그래프는 습도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우리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또 언급이 될 수 있는 파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온, 템퍼러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에는 일교차, 그리고 거기 영교차가 나오겠습니다. 일교차라는 개념은 하루를 기준 잡아서 최고 기온은 보통 1시에서 한 2시, 3시까지 나타날 경우도 있죠. 약간 다른데 보통 그때의 가장 높은 온도고 최저 기온은 일출 전이 가장 낮죠. 그래서 오전 5시나 6시 전후 최저 온도하고 최고 온도 차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일교차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교차는 일반적으로 어느 때 그 편차가 큰지 적은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교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데 보통 이 흐린 날은 아침이나 오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보다 이 맑은 날 개념이 보통 일교 차는 커집니다. 맑은 날이. 이 맑은 날이
일반적으로 일교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교 차이가 큽니다. 커집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 여기 보실 때는 자, 일반적으로 저緯도보다 이 고緯도 지역이 커집니다. 저緯도는 여러분들 저기서 적도와 가까이 있는 부분은 이 저緯도는 일교차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緯도 지역보다 자, 이 고緯도로 갈수록 일교차가 커집니다. 고緯도 지역이 자, 커집니다. 일교차 정면은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으로 자, 우리가 보실 때 자, 이 내륙부 지방하고 해안역에서 해안 지방이 작죠. 그래서 해안은 물하고 접하게 되면 이 해안 지방하고 이 내륙 지방을 자, 내륙 지방을 비교했을 때 내륙 지방을 비교하면 자, 보통 내륙 지방이 커집니다. 일교차는 얘가 큽니다. 내륙 지방이 일교차가 크다는 측면 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땅이라도 내륙이라도 자, 그냥 이제 나무가 많은 숲풀이 우거진 형태하고 그다음에 이 맨땅 사막 지방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막 지방이 보통 이 나무가 없는 지역보다 빠르고 그다음에 보통 해안 지방이 좀 작죠.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런 내용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맨 땅하고 자, 이 수목이 있는 경우하고 틀립니다. 맨 땅하고 자, 수목이 있을 때 나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자, 맨 땅이 일교차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교차. 자, 영교차는 가장 온도가 자, 높은 달하고 가장 낮은 달의 차이죠. 자, 그래서 1년 중 가장 추운 달이 1, 2월 달에 보통 걸릴 수 있겠죠. 7, 8월에 가장 들고 그 차를 우리가 자, 이 영교차라고 하는데 자, 영교차는 일반적으로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교차도 고緯도가 커집니다. 고緯도 지역이 커집니다. 저緯도가 적고 영교차. 그래서 저緯도 지방은 계속 반바지만 입고 살아도 되죠. 그래서 고緯도.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이번에 간혹가다 기상 이번 이런 것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 베트남 이런 데도 눈이 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기상 이번으로 보통 저희도 지역이 작습니다. 저희도가 영교차가 저희도 개념이 적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시면 제주도하고 이 서울하고 봤을 때 제주도가 적죠. 그래서 그 측면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안지방의 내륙지방 갈수록, 그죠? 이것도 영교차도 해안지방하고 내륙지방을 비교하면 보통 이 내륙지방이 커집니다. 얘가 커지고 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해안지방은 물하고 관계, 연륜의 그 물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영교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런 개념상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기온 측정 개념을 보시면 기온 측정은 보통 실내하고 실외하고 기온 측정 개념이 약간 달라집니다. 자, 보통 실내의 경우는 보통 일반인들이 측정할 때는 벽에다가 온도계를 딱 떨어놓고 바로 측정하는데 그렇게 측정하면 안 됩니다. 자, 보통 벽에서 떨어집니다. 벽체가 있을 때, 자, 이 벽에서 보통 1m 떨어져야 됩니다. 벽이 있을 때. 1m 떨어진 위치에서 바닥 기준에서 1.5m 위치 정도에서 측정합니다. 1.5m. 바닥에서 1.5m, 벽에서 1m 떨어진 위치, 여기에서 측정합니다. 자, 요 측정이 사람의 기준키, 호흡선 기준 잡은 겁니다. 호흡선. 그래서 이 기준 평균 키입니다. 그래서 1.5m를 기준 잡아서 실내 온도 측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5m.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실외에는, 자, 배급상에서 많이 측정하죠. 그래서 설치, 이제, 여러분들 그늘진 이 배급상을 보통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학교 시절에 보면 이렇게 하얀 그걸로 지었습니다. 이 배급상 안에서 측정하는데, 높이는 대략 1에서 1.5m 정도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1.2에서 1.5m 높이 배기업상 안에서 자 직사열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온도 측정은. 그래서 이 배기업상 그늘 아래에서 1.2에서 1.5m 높이에서 우리 온도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본을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 자, 이 습도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간략히 보실 거는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 정도는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절대 습도. 자, 이 절대 습도는 자, 1세제곱미터의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무게를 절대 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는 g/m 삼성이죠. 1세제곱미터의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무게. 이것이 바로 절대 습도의 단위가 됩니다. 단위.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근데 이 절대 습도는 자, 이 공기를 자, 가열하거나 자, 냉각을 해도 자,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 절대 습도는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 되죠. 가습이나 감습을 하게 되면 제습기를 이런 경우는 절대 습도가 변하지만 자, 공기를 가열한 냉각해서는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 습도적인 측면을 자,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보통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대 습도의 개념이죠. 상대 습도. 그래서 이 상대 습도는 이 지구상에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이 상대 습도를 느끼는 겁니다.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단위는 자 퍼센트가 되고요. 그러면 무엇을 상대 습도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자, 분자의 실제 이 공기의 수증기량이 실제 공기의 이 수증기량을 갖다가 분자에 두고 분모에다가 공기 온도에 포화 수증기량을 둔 겁니다. 포화 수증기량. 이거의 비를 백분율한 것이 바로 상대 습도 개념이 됩니다. 상대 습도. 그래서 실제 실내의 공기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가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변합니다. 그러면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많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가 많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 습도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가열하느냐 냉각하느냐 공기를 갖다가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우리가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겨울철 난방을 예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겨울철 난방을 하면 실내가 건조해짐을 느낍니다. 바로 실제 수증기량이 준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 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수증기 많아지지만 공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 분모가 커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습도는 낮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면 건조해지는 느끼는 것이 바로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공기를 냉각하면 자, 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건조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난방을 하면 건조함을 느끼는 것이 상대 습도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발표하고 있는 상대 습도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습도는 자 거기 보시면 습도 측정은 건석구 습도계, 모발 습도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최고와 최저 습도의 개념은 최저 습도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공기 온도가 올라갔을 때 최저 습도가 되고 공기 온도가 기온이 낮아야지 최대 습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은 우리가 오후 1시나 2시가 최저 습도를 이루고 있는 거고, 최고 습도는 해 뜨기 전 일출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습도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거기 이제 비와 누움과 강수량에 대해서 해놨는데, 그 강수량 개념은 거기 한번 간략히 한번 보세요. 또 내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거는. 그리고 자, 바람에 대해서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간략히만 보도록 합니다. 바람에 대해서는 보통 압력차나 온도 차이에서 보통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바람이죠. 압력차나. 그래서 이제 저기압, 고기압 바로 이 압력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압력차나 이런 온도 차이에 의한 우리가 공기 이동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동 현상. 이게 바람이에요. 이동 현상. 이것이 바람인데, 그럼 바람은 이제 거기 보시면 계절풍도 있고, 그래서 계절풍은 대륙이나 해양의 온도 변해서 저거는 빨리 데워지죠.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죠. 그렇다 보니까 대륙과 해양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일정 방향으로 항상 부는 게 계절풍이 될 겁니다. 계절풍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계절풍이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고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죠.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도 있겠죠. 해안풍. 보통 해안풍이라는 것은 이걸 해안풍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해안에서 육지로 부는 형태를 우리가 해안풍이라고 하죠. 이거는 해안에서 이 육지로 부는 거, 육지 형태로. 그러면 해안에서 육지로 부는 건 육지가 빨리 데워지니까 이거는 이 해안풍은 낮에 되겠네요. 낮에는 이 해안풍이 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밤에는 이 풍이 반대로 바뀌겠죠. 육지에서 밤에는 이렇게 됩니다. 육지가 빨리 식으니까 그래서 육지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안으로 밤에는 이렇게 되겠죠. 해안으로.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이것이 해안풍입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육지로 불던 육지에서 해안으로 부는 이것을 해안풍이라 하는데 이것은 누가 빨리 데워지고 누가 서서히 식는가에 따라서 이런 해안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정은 거기 나오죠. 로빈슨 풍속계하고 풍차 풍속계 이렇게 해놨죠.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로빈슨 풍속계가 실외 풍속을 측정할 때 보통 매초 1m 이상 실외 풍속 측정할 때 이 로빈슨 풍속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이제 빌딩풍. 빌딩풍은 일반적으로 영화 타워 같은 데도 나왔죠. 이게 고층 건물을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고층 건물에 국부적 난기류가 의해서 강풍이 부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빌딩풍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빌딩 주위에서 헬기나 이런 게 나를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이 빌등풍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우리가 학습을 간단히 한번 해 두십시오. 그리고 기후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혹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저 부분이 혹시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저기 남방토일. 그래서 이 남방토일에 대해서는 자 간략히 학습을 해 놓으시고요. 남방토일. 히팅드그리드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내 평균 기온하고 실외 평균 기온에다가 그러면 여기 이제 실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실내 평균 기온을 다 냅니다. 난방 기간 동안에. 그리고 외기 실외 평균 기온. 그러면 그만큼 온도 차가 날 거 아닙니까? 이 온도하고 이 온도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 온도 차이. 이 도시에다가 온도 차이에다가 일수 날짜를 갖다가 데이를 곱해 준 거야. 일수를 데이를. 그래서 일수를 갖다 곱해 준 겁니다. 난방 1을 곱해 준 거. 이것이 난방도일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다가 이 일수가 난방 일수가 되면 난방도일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냉방도일을 곱하면 냉방도일 개념이 돼. 냉방일수를 곱하면 냉방도일의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도일 개념은 바로 그래서 이 단위가 온도 차에다가 일수 날짜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데이라고 쳤네. 단위는 도시데이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난방도일 값을 우리가, 이거는 과거에 이미 지표를 낸 겁니다. 과거 지표를 냈기 때문에, 이 난방도일을 갖다가, 난방도일을, 비교를 해주면, 각 지방마다 그래서, 지방의 이 추운 정도를 우리가 추운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각 지방마다 추운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추운지, 각 지방마다 어느 정도 추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추운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표가 되는, 추운 것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춥냐, 안 춥네? 추운 것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난방도일을 비교하면 어느 지방이 연료 소비량이 더 많아질 거다 추정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실내 평균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해서 서울하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가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하고 서귀포 남방 실내 온도를 20도씩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실내 평균하고 기온하고 서귀포의 실내 평균 기온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실내 온도가 이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이 난방 토일 값은 각 지방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유지라도 난방 토일 값은 동일하지 않아요. 노밀 값은 각 지방마다 우리가 다릅니다. 각 지방마다 우리가 다르다는 측면 알아두시고,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실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난방토일 값은 각 지방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난방토일 값을 이용해서 이 난방설비 용량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난방설비 용량 산출은 안 됩니다. 용량 산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측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설비 용량이 추정되기 위해서는 그 난방부하가 결정이 돼 줘야 되죠. 난방부하를 구해야지
이 난방도일 값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조 부분에 보시면 1조. 자, 1조는 보통 이 태양 강선이 땅을 비추는 것이 1조죠. 1조고. 1사는 태양으로부터 이 복사에 의한 에너지가 우리가 방사되는 건 이것이 1사가 되는데 복사 에너지죠. 여기 1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사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떳떳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이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에 이렇게 해서 창문 안에서 발코니에서 샤시 유리창을 딱 닦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는 자 일반적인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은 유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근데 내부에는 자외선은 거의 제로로 들어옵니다. 이 유리의 조성 성분에 철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자외선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리는 자외선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뭐 소독할 게 있으면 창문을 이렇게 열어 주셔야지 살균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유 효과 이런 데는 사실 자외선을 좀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길거든 한 번씩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자외선 좀 한번 쬐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속옷이나 행주 이런 것들은 자외선을 좀 투과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조에 뭐 가시광선은 저기 우측에 보시면 태양의 복사광선 해가지고 나와죠. 파장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외선을 우리가 파장을 보통 일컬을 때 자외선하고 간략히 설명해줘. 자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파장이 있습니다. 적외선. 이 세 가지 파장이 이거 말고도 파장은 많은데 우리 관련상 시험 나오는 것은 이 세 가지 파장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외선을 하악선이라고도 합니다. 하악선이고 그래서 가시광선이 이게 빛입니다. 조명학적 의미 우리가 밝으냐 어두냐 이것이 바로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우리가 빛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게 가시광선이고 이 적외선은 열선입니다. 빨래의 건조나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실내 온도, 대기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적외선이라 보면 되는데 자, 이 파장 개념이 자, 과거에는 옹그스트롱을 썼는데 지금은 나노메타의 파장을 쓰죠. 나노메타. 그래서 옹그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8성이고 자, 이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성메타인 나노메타 규정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외선은 대략 어느 정도 파장이 되는가 하면 200에서 380 나노메타,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성메타가 나노메타가 됩니다. 요 파장을 쓰는 것이 요 파장의 광선이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은 여기 380에서 780 나노메타의 파장이 가시광선이고요. 여기 780에서 3000 나노메타의 파장이 적외선 파장, 열선 파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이 낀 날도 자외선 파장은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통 햇볕 반짝반짝 할 때만 무엇을 쓰는가 하면 양산을 쓰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은 꼭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아니고 직사일광으로만 오는 건 아니고 천공광 형태로 반사돼 가시도 얼마 안 땅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피부가 노안되려면. 그래서 이 자외선 파장,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작용이나 우리가 생육작용, 살균작용, 이런 효과를 가진 게 자외선이죠. 이런 생육작용이라든지 살균, 얘가 살균되어
그래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독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생육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어느 정도 쬐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너무 안 쬐는 사람은 조금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면 조금 안 좋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이 자외선 파장을 해줘야 되는, 특히 이 자외선 파장 중에 우리가 이 금강선 도로노쇠련 파장이 있습니다. 자외선 파장 중에는 금강선이란 파장이 있습니다. 보통 290에서 320 나노메타의 파장, 이것을 금강선이란 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금강선의 경우는 자, 보통 세포 발육이라든지 세포 발육 이런 것을 자, 촉진시켜 주죠. 세포 발육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애들도 밖에서 막 뛰어놀아야 돼. 이거 맞으면서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백혈구라든지 이런 백혈구라든지 또는 저런 거 혈색소나 칼슘인 같은 거 혈색소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첨가. 그래서 이걸 받아주는 게 좋고, 특히 이게 피부 조직 밑에 피하에 에르고스테인에 작용돼서 자, 이 비타민 D를 형성시켜 주는 거죠. 비타민. 그래서 햇볕을 맞으면 이 비타민을 보통 안 드셔도 되는 이유가 피하의 에르고스테인 조직에 작용해서 비타민 D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학년이 많이 올라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 비타민 D 생성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비타민 D가 잘 안 되는 비타민 D 정도는 드시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다른 비타민 C 이런 거는 그냥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 거의 섭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밝고 어두움을 나타낸 것이 바로 가시광선입니다. 밝다, 어둡다. 그래서 이 밝음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밝음을 나타내는 것, 밝음. 이것이 바로 이 가시광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느끼는 것이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명학적 의미의 강선이죠. 조명학적 의미의 강선이 이겁니다. 우리가 강선이 바로 가시광선됩니다. 그래서 조명기구를 그렇게 만든 거죠. 가시광선을 발출하도록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외선이 바로 이제 열선이죠. 열적 효과입니다. 빨래가 건조된다든지, 빨래 건조라든지, 또는 기온이 상승한다. 온도, 기온이 상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적외선 파장 때문에 되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강선에 대해서 자, 기본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설정해 두시고, 그리고 일반 유리는 자외선이 투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의 일광욕실은 그래서 이 자외선을 투과하기 위해서 특수 유리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의미에서 일조시수 나오죠. 일조시수는 태양이 구름이나 또는 안개, 먼지 이런 것에 차단되지 않고 지표를 쬐는 시간을 일조시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시수가 나오죠. 요거는 1출에서 1몰까지의 시간수를 갖다가 그러면 저런 건 가리지 않고 햇볕에 구름이 낀나 안 꼈나 이런 건 관계없이 바로 보통 주간시수 또는 가조시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출에서 1모까지의 시간수 총시간을 주간시수 또는 가조시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1조율 개념이 나오겠죠. 1조율. 자, 정리하시고 1조율은 지금 현재 보시면 그래서 분모에다가 뭘 둔다? 가조시수, 주간시수를 두는 거예요. 가조시수 또는 우리가
아니면 주간시수라고 하죠. 가조시수 또는 주간시수. 그래서 일출에서 일몰까지 시간시수 총 시간을 갖다가 자 1조 시수를 백분율한 거죠. 분자에다가 1조 시수, 구름이나 안개, 먼지 이런 것에 끼지 않고 태양 지표를 짠 그것을 백분율한 것이 바로 1조율 개념이 됩니다. 1조율 정리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배치 개념 나오죠. 건물의 배치에서 자, 건물의 배치에서 거기 인동 간격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보통 사람도 1조를 갖다가 일정 시간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통 2시간 이상은 1조를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속 1조씩 9시에서 15시, 3시 사이에 최소한 우리가 2시간 이상은 연속 1조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연속 1조, 비연속 1조일 때 4시간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동 간격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인동. 그래서 인동은 건물의 음영 길이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건물의 동의 높이에 의해서 무엇이 됩니까?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인동 간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 그림자, 그래서 건물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걸 음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영 길이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 기본적인 인동 간격하고 관계 있겠죠. 음영 길이 산정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영 길이 이 D는 보통 건축물 음영 길이를 보통 D라고 두고 D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정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H를 갖다가 이 코사인 A로 보통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근데 이때 D는 음영 길이고요. D는 음영 길이고 A가 바로 이제 건물의 방위각이 됩니다. A는 건축물의 방위각이야. 건물의 방위각이 A가 되고 H가 바로 무엇이 되는가? 건축물의 전면 높이가 되죠. H가. 이것이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전면 높이. 건축물의 높이. 개념, 잘못했죠. 지금 이제 이 스몰 H지. 라지 H, 탄젠트 H가 아니고. 이것이, 건축물의 높이고, 높이. 그래서 탄젠트 H는 태양의 고도각이 되죠. 예. 요거는 H는 태양의 고도각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대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동 간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통 이 A 건축물의 방위각 개념은 이런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건물의 방위각은. 그러면 어떤 요소인가? 태양의 방위각하고 태양의 방위각에다가 플러스 건물의 위치각을 플러스해 준 거죠. 건축물의 위치각을 플러스해 준 것이 건축물의 방위각 개념이 됩니다. 방위각.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음영 길이 산정이 나오거든. 대입을 해서 푸는 연습도 한번 합시다. 한 번도 안 나왔지만 7급 경우는 혹시 나올 수도 있겠죠. 9급도 안 나온다면 보장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희 인동 간격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가 이제 경사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상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형과 관련돼서는 일형은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서
종일음령과 영구음령이 나옵니다. 자, 종일음령은 일반적으로 자, 저걸 종일음령이죠. 하루 중 전혀 일조가 없는 부분이 종일음령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영구음령은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때도 고도가 높은 하지에도 자, 음령이 되면 종일음령, 이것을 영구음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 철거할 때까지 계속 겨울도 여름이든 계속 태양빛을 못 받는 것을 영구음령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고도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태양 고도는 그 정오의 태양이 정남향에 위치했을 태양 고도, 이것을 보통 남중고도라고도 칭합니다. 남중고도, 고도라고도 칭합니다. 그랬을 때 기준으로 해서 북위 36 기준으로 당과 같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태양 고도를 구하는 것은, 태양 고도 구하는 식은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태양 고도는, 자, 추분일 때는 태양 고도는 90도 마이너스, 추분하고 춘분에 대해서는, 춘분은 자, 이 90도에다가 마이너스 위도를 갖다가 빼주면 태양 고도각이 나오고요. 하지일 때는 하지하고 동지의 개념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지의 경우는, 하지는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90도에다가 마이너스 위도를 해주고 플러스 항도 기울기 나오죠. 항도 기울기. 보통 이걸 태양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 방향과 북극 방향이 이루는 각을 갖다가 칭하죠. 그래서 이 항도 기울기 이것을 갖다 플러스 해줍니다. 이걸 갖다가 태양적이라고도 합니다. 적이. 그래서 바로 태양의 방향과 북극의 방향에 이루는 각을 뜻합니다. 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3.5도 기울어져 있다 하죠. 그 개념이 될 거고, 그래서 동지의 경우는 틀려진다. 그래서 동지는 90도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항도 기울기 마이너스죠. 이거는 플러스고, 태양적이를 갖다가 플러스 해주고, 하지 때는, 동지 때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태양 고도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조 조절에서는 차양 장치 중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 루버는 이렇게 해서 조절해 주는 게 루버죠. 건축물에 설치해서. 요거는 구조 개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루버는 수평 루버가 있거든요. 이 루버 대신에 우리가 블라인드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수평 루버는 남향에 설치해서 일사적으로 태양의 고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수평 루버고, 수직 루버는 방위각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동이나 서쪽에 설치해 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루버보다는 이 블라인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조각난 배 이렇게 있죠. 그걸 보통 베니시엄 블란드라 하죠. 베니시엄. 그래서 이렇게 된 우리가 형태의 이렇게 조각 난 거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수직 개념이 있고 수평 개념이 있죠. 수평은 남쪽에 쓰고 수직이 바로 동서에 있어서 태양의 방위각을 조절해서 인테리어 할 때도 이걸 동서의 자리가 햇볕을 쫙 들어오게 하면요 조금 멋있습니다. 그렇게 조절해 주면 된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 루브는 정확히 한번 학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격자 루브는 두 가지를 겹친 거죠. 수직과 수평을 갖다 합친 것이 격자 루버고,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사 쪽에서는 이 벽면의 방위와 일사량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여름철하고 겨울철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름의 경우는 태양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많이 받는, 태양열을 가장 많이, 일사를 많이 받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 이 수평면이 가장 커요, 여기가.
여기가 열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거고. 근데 이 남쪽 수직면 여기는 태양 고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작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고. 근데 겨울에는 이겁니다. 자, 여기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 남측 벽면이 가장 커집니다. 남측 벽면이 가장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 여기에 대한 일상이죠. 그럼 여름철하고 겨울철의 개념이 완전 정반대로 일사량이 잡힌다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서양병 도로 일사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5번 해놨죠. 요거는 조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창 외부에 서양이니까 동서가 되니까 수직 로봇을 재서 조절해 주면 되고, 아니면 창에 뭐 낙엽수 같은 거 심어주는, 아니면 창에 커튼을 친다든지, 아니면 차양을 갖다가 이제 설치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명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